경북 구미의 오래된 양옥집 부엌에서 새벽 4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정수는 이미 잠옷을 벗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손은 아직도 익숙하게 부침개 반죽을 휘저었죠. 기름이 끓는 소리, 그 익숙한 지글지글 소리가 정순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부엌 벽면에는 시간의 때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스며든 벽지, 오래된 가스레인지, 그리고 손때 묻은 제기들. 이곳은 정순에게 단순한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전쟁을 치러온 전쟁터였죠. 그 전쟁의 시작은 정순이 25살 때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이야, 제사상 하나로 집안을 세우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그 말은 정순의 귓가에서 아직도 맴돌았습니다. 젊은 시절 정순은 그 말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시집 온 지 일주일 만에 치른 첫 제사에서 정순은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큰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을요. 동 트기 전 일어나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터지고 기름이 튀어 팔뚝에 상처가 났어도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 하나하나를 검사하듯 살폈죠. 북어포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다시 놓으라고 했고, 전이 조금이라도 타면 다시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사상에 이런 걸 올려?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들여 준비한 음식을 다시 만들었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입은 꼭 다물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게 큰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남편 이철수는 그런 정순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도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수는 평생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에게 정순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명절 아침, 정순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여보, 손 좀 거들어줘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 철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사 준비는 여자 일이잖아.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죠. 아들 이승훈이 태어났을 때도 정수는 출산 일주일 만에 명절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아이는 내가 돌보는 거야. 제사는 시어머니 도와서 하는 거고. 정수는 아기를 업고 부엌에 섰습니다. 등에서 아기가 울어도 정순의 손은 칼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승우는 자랐고 어느덧 30을 넘어 결혼을 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생기면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처럼 며느리를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윤지혜는 서울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다녔죠. 명절 첫날, 지혜는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쉬세요. 이건 내가 하던 거니까.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가벼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벼움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승훈 부부는 명절에 내려오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지혜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시댁은 호텔로 대신하자. 어머님도 편하시잖아. 하지만 철수는 그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사는 집에서 지내야지. 조상님을 호텔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정수는 또다시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승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엔 우리 유럽 가요. 제사는 그냥 간소히 하세요. 정수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간소히 하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수는 잘 알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없어도 제사는 알아서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당연히 해야 하니까요.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40년 동안 써온 낡은 제사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몇 개씩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하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수는 그 메모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가 간소한 인생이었나?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순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65년을 살았지만 정수는 자신이 언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정수는 제기들을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제사 그릇, 제사 술잔, 제사 수저. 모두 정순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닦고 또 닦았던 그릇들. 그 그릇 속에 정순의 청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제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신이 부엌에서 사라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정순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죠. 정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순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언제 봤을까? 결혼 40년 동안 철수는 정순을 본 적이 있을까요?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순을 본 적이 있을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자신도 이제는 지쳤다는 거였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수는 그 햇살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뭔가 다를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달라야 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으니까요. 추석을 이틀 앞둔 오후, 정수는 혼자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면서 철수에게 말했죠. 장 좀 보고 올게요.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빠진 거 없이 잘 사와. 정수는 현관문을 닫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함께 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정순의 몫이었죠. 버스를 타고 마트에 도착한 정수는 카트를 끌며 하나씩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600g, 명태 5마리, 두부 4모, 호박 3개, 버섯 1봉지. 정순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메모지를 보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40년의 세월이 정순을 명절 준비, 기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카트에는 어느새 고기, 전 재료, 과일이 가득 쌓였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로 향했습니다. 배, 사과, 감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젊은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도 제사 지내야 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대답했죠. 우리도 이제 제사 안 지내자. 엄마도 편해야지. 요즘 누가 그런 걸 해?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배추가 굴러갔지만 정순은 그것을 줍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부부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으니까요.
요즘 누가 그런 걸 해? 그래요. 요즘 누가 그런 걸 할까요? 정수는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트 안에는 명절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편식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죠. 이미 만들어진 전, 포장된 나물, 냉동 갈비찜. 정순처럼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수는 카트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4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저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죠. 재료를 정리하고 손질하고 냉장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태의 비늘을 벗기고 고기를 다듬고 채소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 자꾸 힘이 빠졌죠. 마트에서 들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해? 정수는 칼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번엔 그냥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사요. 이번엔 좀 간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전도 몇 가지만 붙이고 음식도 줄이고. 철수는 신문을 탁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상 제사인데. 조상 무시하는 거야?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승훈이도 안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둘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해야 해요? 철수는 화를 냈습니다. 승훈이가 안 온다고 제사를 안 지내? 그게 말이 돼? 당신이 큰 며느리면서 그런 말을 해?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신문을 펼쳤고 정수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정수는 밥상을 차렸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혼자 밥을 먹으며 투덜댔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해. 나이 들더니 말도 이상한 소리 하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사상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25살의 정수는 한복을 입고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지어낸 웃음이었을까요? 정수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그 웃음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입가에는 참았던 말들이 쌓여 있었죠.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벽 2시,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엌이 환하게 밝아졌죠. 정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 낀 환풍기, 손때 묻은 냄비들. 이곳에서 정수는 40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제기가 놓인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사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정수는 그릇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릇만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40년의 인생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었죠. 정수는 그릇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지쳤어. 정말 지쳤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수는 그 달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40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견뎌왔던 것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부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달라야 한다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정순 자신도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죠. 전 부치는 소리, 냄비 부딪는 소리, 정순이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쪽을 바라봤지만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정수는 항상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된 그릇만 놓여 있었죠. 여보, 어디 있어? 철수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수는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명절에 입는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왜 아직도 준비 안 해? 친척들 오는 거 알지? 정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철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사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친척들 다 온다고 했잖아. 정수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를 지나쳐 식탁 앞에 섰죠. 식탁 위에는 커다란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새벽에 정성스럽게 쓴 글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올해부터 제사 없는 집입니다. 조상보다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철수는 종이를 구겨 던졌습니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친 거야? 정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담담했죠.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조상 욕보이게 이런 짓을. 당신 큰며느리 맞아? 정수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본 것 같았습니다. 조상님이 날 이렇게 살게 하셨다면 이제 그분들도 좀 쉬셔야죠.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아내는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정순이 아니었죠. 철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쾅 쳤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미친 짓을 해.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궁금하면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시어머니 사진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죠. 철수와 정수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어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액자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낀 흑백 사진.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젠 내 차례예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무표정하게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다 취소할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시원했습니다.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자유로운 공기 같았습니다. 1시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의 동생 부부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추석 잘 보내시라고 왔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제사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고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정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으로요. 시동생 내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오늘 제사 안 지내세요? 정수는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안 지냅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네? 큰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올렸잖아요. 이젠 좀 바꿀 때도 됐죠. 시동생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큰며느리가 미쳤다더니 진짜였네, 형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40년 동안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고, 혼자 힘들어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시동생의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큰며느리의 역할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제가 기계인 줄 아세요? 시동생이 화를 냈습니다. 조상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러다 벌 받아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은 이미 40년 동안 받았어요.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곧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철수에게 말했죠. 형님, 형수님 정신병원 좀 데리고 가보세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안방에서 정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정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돈은 내가 가져라.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야. 정수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느리인 정순에게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야 시작되는 자유에 대한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수는 그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추석 다음 날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명절 다음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오늘은 달랐죠. 전을 부치지 않았고 설거지 더미에 시달리지 않았으니까요.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뭐랄까,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았죠.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나구나. 부엌으로 내려간 정수는 간단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 몇 가지. 철수는 거실에 앉아 묵묵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정순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정순도 굳이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밥 차렸어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접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어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 어른이었습니다. 철수야, 네 집에 무슨 일 있노? 제사를 안 지냈다며? 철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큰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고. 당장 집에 오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큰 집에 불려갔어. 따라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가요. 뭐,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요. 철수는 화를 냈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혼자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집에 남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2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만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시동생 부부, 조카들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나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네가 제사를 안 지냈다며?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그랬노?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올렸잖아요. 이젠 좀 쉬고 싶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손을 탁 쳤습니다. 큰며느리가 미쳤다더니 진짜였네. 제사는 집안의 전통이야. 시동생의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조상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러다 벌 받는다니까요. 정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죠. 모두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조상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편안함이 흔들리는 게 두려운 거였죠. 말 좀 해봐. 왜 제사를 안 지냈어? 큰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 방식을 바꾼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40년 동안 제가 혼자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큰며느리 역할이잖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정수는 시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왜 당연한 거죠? 그게 집안의 법도니까. 법도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죠.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제 삶은 없었어요.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손에 물집이 터져도 참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큰아버지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상은 섬겨야지. 그게 자식의 도리야.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건 저도 찬성해요. 하지만 혼자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항상 큰며느리만 해야 해요? 남자들은
왜 안 해요?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는 제사에서 저라고 술 따르잖아. 그게 다예요? 1시간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저는 이틀을 준비해요. 밤새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정리해요. 비교가 돼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자신들도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조카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그래도 집안에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정수는 조카를 보며 물었습니다. 체면이요? 누구의 체면이요? 집안의 체면 때문에 제 삶은 없어도 되나요? 조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에 오면 그냥 먹고 가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겠죠. 시동생의 아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우리도 바빠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하면 되죠.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하고, 큰며느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나눠서 하면 돼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의 말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 아니야. 전통이라는 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면 바꿔야죠. 큰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철수야, 미 마누라 단속 좀 해라. 이러다 집안 망신이야.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순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집을 나갔죠. 마지막으로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러다 벌 받는다.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철수와 정순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정순 앞에 섰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 정수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망신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철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 게 잘못이지. 너 같은 여자랑 살아온 게 내 인생의 불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행이었다면 헤어지면 되죠. 철수는 멈칫했습니다. 정순이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가지고 와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불 속에서 정수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사망보험금 통장. 그 돈이면 당분간은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명절 다음 주 월요일. 정수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정순의 귓가에 울렸죠. 정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떠넣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친 정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12통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친척들이었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시동생의 아내였습니다.
형님, 정신 차려요.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웃음거리 됐어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웃음거리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그게 잘못이죠. 40년 동안 제가 혼자 했어요. 이젠 못하겠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래도 참아야죠. 우리 다 참고 사는 거예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참아야 해요? 참는 게 미덕인가요? 참는 게 여자의 도리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조카였습니다. 고모, 할아버지가 많이 화나셨어요. 사과하세요. 사과요? 제가 왜요? 고모가 잘못했잖아요. 제사를 안 지낸 거.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잘못한 게 없어.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낙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낙엽처럼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아들 승훈이 내려온 거였습니다. 승훈은 가방을 던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제사를 안 지냈다면서요?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정수는 승훈을 바라봤습니다. 35살이 된 아들. 언제 이렇게 컸는지. 하지만 정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승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난리를 만들어요?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젠 못해. 왜요? 40년 동안 했잖아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야. 내가 떠나서야 보이는 게 있더라. 승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 그게 문제야. 40년 동안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승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명절 때마다 왔을 때 엄마가 뭘 하는지 본 적 있니? 아니, 보려고 한 적이나 있니?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승우는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죠. 미안해요, 엄마. 승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았잖아.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어. 그때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훈아, 잠깐 나 좀 도와줄래? 네. 뭐요? 제사 도구들 좀 치우려고. 승훈은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도와줘. 엄마 혼자는 무거워. 승훈은 어쩔 수 없이 정순을 따라 창고로 갔습니다. 정순은 제사 도구들이 쌓인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향로, 제기, 촛대, 병풍.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밖으로 내자. 엄마, 진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는 할 수 없이 제사 도구들을 하나씩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정순도 함께 날랐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당에 제사 도구들이 모두 쌓였습니다. 정수는 그것들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청춘이, 눈물이, 한숨이 저 도구들 속에 담겨 있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승훈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버릴 거야. 네, 필요 없어. 이제 안 쓸 거니까.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정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 도구 정리하는 거예요. 제사 도구를요? 왜요? 이제 안 쓸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요? 네, 안 지내요. 이웃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수는 제사 도구들을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향로에는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기에는 정순의 손때가 묻어 있었죠. 촛대는 녹이스럽고 병풍은 색이 바랬습니다. 모두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버릴 거예요? 승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릴 거야. 승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승훈아,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나답게 살고 싶은 거야. 승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쌓인 제사 도구들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치우는 거예요. 미쳤어. 이걸 어떻게 밖에 내놔? 철수는 제사 도구들을 다시 집 안으로 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건 버릴 거예요. 당신 진짜 미친 거야? 정수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라고요. 철수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던 나무 더미를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도구들을 하나씩 불 속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태워버릴 거야. 정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향로가 타고 병풍이 타고 제기들이 녹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 도구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불길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정수는 그 불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오래된 제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쟤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쟤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내 인생의 굴레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의 불은 꺼졌고 쟤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그 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제사 도구들이 불타고 난 다음 날 정수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였죠. 정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일기장, 그리고 편지 몇 통. 정수는 편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가 쓴 것들이었죠. 정수는 그중 한 통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정순아. 편지는 정순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지 못하고 남긴 편지였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영영 읽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써야만 할 것 같구나. 죽기 전에 꼭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지.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어. 내가 울고 있는 걸 알았어. 부엌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했지.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정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요. 정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시집 와서 똑같이 살았단다.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무서웠어.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제사 준비를 했지. 손에 물집이 터져도 참았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거든.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아, 그건 잘못된 거였어. 나는 늙어서야 깨달았단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미덕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고 너에게 같은 삶을 물려줬지. 그게 내 가장 큰 후회야.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들었구나. 시어머니도 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정수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였죠. 정순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부탁이 하나 있어.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이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정순을 사랑했구나. 다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거였죠. 정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깨진 액자 속 사진. 정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은 여자로 보였죠.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정수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보다는 이해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할 차례야. 40년 동안 정수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한다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다고 자책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수는 충분히 잘했다는 것을요.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사 도구들은 이미 다 타버렸지만 정순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찬장에서 작은 꽃병을 꺼냈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는 꽃병이었죠. 하지만 제사 도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마당으로 나가 코스모스 몇 송이를 꺾었습니다. 가을 코스모스는 바람에 흔들리며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꽃을 꽃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향 대신 꽃으로. 정수는 꽃병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제사 도구를 태운 후 말이 없던 철수였죠. 철수는 거실에 놓인 꽃병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게 뭐야?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꽃이에요. 꽃? 네. 이제부터는 이렇게 모실 거예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소파에 앉았죠. 정수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죠?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제사 지내는 거, 친척들, 눈치 보는 거.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도 힘들었어. 정수는 놀랐습니다. 철수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수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마주 앉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정순의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혼자였어요. 당신도 아들도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수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바꾸면 돼요. 철수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한 사람으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노력할게. 그날 저녁 정순과 철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천천히 조금씩 온다는 것을. 밤이 되어 정수는 거실의 꽃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코스모스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꽃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결국 알고 계셨네요. 저한테 행복하라고 하셨죠. 정수는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그 달빛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꽃병에 새 꽃을 꽂았습니다. 제사상 대신 꽃 한 송이로 조상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꽃병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며느리 윤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승우는 보이지 않았죠. 지혜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왔어요. 정수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승훈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제가 혼자 내려왔어요. 지혜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차를 준비하며 지혜를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사과드리러 왔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추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사과요? 왜요?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명절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정수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부엌에 안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시는 걸 알았지만 편했어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정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승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40년 동안 혼자 견뎠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수는 지혜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를 안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혜는 정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명절마다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워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지혜야,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눈물을 닦은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명절에도 평소에도.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예전처럼 안 할 거니까. 그래도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지혜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밝았죠.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순이 진짜 변했다는 것을요. 어머니, 멋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65세에 멋있다니.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거실에 놓인 꽃병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건 뭐예요? 조상님께 드리는 꽃이에요. 제사상 대신요? 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혜는 꽃병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코스모스가 예쁘게 꽂혀 있었습니다. 좋네요. 이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승훈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죠. 지혜야, 언제 왔어? 아까요. 깜짝 방문이에요. 승훈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정수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승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힘든 줄도 모르고 골프나 치러 다녔어요. 명절마다 유럽 여행이 더 좋았어요. 엄마보다 제가 더 중요했어요. 정수는 승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승훈은 정순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아들의 포옹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40년을 견딘 건 아닐까 하고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철수도 합류했죠.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사 음식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승훈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지혜가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정수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지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승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자주 안 와도 돼. 내일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올게요. 그리고 명절에도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정수는 승훈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네. 엄마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담 없이.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승훈아. 승훈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참아주셔서.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무슨 말요? 제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정수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 알면 뭔가 해줘야 하니까. 정수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철수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나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남편의 사과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봐요. 우리.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르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수는 그 달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구나.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승훈 부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지혜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제가 도울게요. 꼭이요. 정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승훈도 정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순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차가 떠나고 정순과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꽃병에 물을 갈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 가족의 시작. 철수는 정순 옆에 서서 함께 꽃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정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8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죠. 당신, 일어났어요? 철수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부엌에 있다니. 거실로 나간 정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봤습니다. 철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커피를?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어. 유튜브 보면서. 정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66세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맛있겠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훈 가족이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일찍 도착했죠. 승훈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문이 열리자 손녀 이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8살 꼬마였죠. 서연은 정순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작년 추석엔 유럽에 가느라 보지 못했던 손녀였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래요. 정수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뭐, 제사 음식이요. 아니, 제사는 아니고 가족 식사요. 우리가 다 같이 만들 거예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승훈이 부엌에 가방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하지만 작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양이었죠. 엄마, 오늘은 편하게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철수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돕겠어. 승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요? 그래. 나도 이제 배워야지. 거실에는 정순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정순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제사 안 해요? 정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바로 제사야.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절은 안 해요? 안 해도 돼. 대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래?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이야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깨진 액자는 새 것으로 바꿔놓았죠. 이분이 증조할머니야.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지. 왜요? 증조할머니도 할머니처럼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만드셨거든. 서연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힘드셨겠다. 그래. 많이 힘드셨어. 하지만 참으셨지.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배우셨거든. 서연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왜 안 참아요? 정순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바꿔야 해. 서연이도 커서 힘들면 꼭 말해야 해.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부엌에서는 승훈 가족과 철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툴게 채소를 썰고 있었고 승훈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나무를 묻히고 있었죠. 아빠,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지혜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하시면 돼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2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불고기 한 접시, 나물 몇 가지, 전 몇 개, 그리고 과일.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자, 다 모여 앉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사상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 밥상이야. 그럼 조상님은요? 정수는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스모스 대신 국화를 꽂아놨죠. 저기 계셔. 저 꽃 속에. 서연은 꽃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께 인사나 하고 먹을까요? 5명은 꽃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정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탔고 나물은 간이 조금 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먹었죠. 아빠, 이전 아빠가 부친 거예요? 그래, 처음 부쳐봤는데 좀 탔네. 괜찮아요. 맛있어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식사를 마친 후승훈과 철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순과 지혜, 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 작년에 정말 용기 내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했어요. 정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거예요. 정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서연이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저녁 무렵. 승훈 가족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승훈이 정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은 정말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와 서연도 정순을 안았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정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차가 떠나고 정순과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당신, 뭐 봐?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을 봐요. 참 예쁘네요. 그러게, 언제 이렇게 예뻤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함께 노을을 보는 거였습니다. 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당신, 이제 뭐 하고 싶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당신이랑. 여행. 어디로? 아무 데나요. 우리 둘이서. 철수는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어디든. 정수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주름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철수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사상은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아서 구겨진 편지.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수는 편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수는 그 달빛 속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66세의 미소였지만 20대 소녀처럼 밝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가볍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수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용기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행복한 꿈을 꾸며